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한이고요. 코드번호 4077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7 주식회사 대한 선택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문제 1번. 회계 처리 입력하는 문제다 그지요? 1번 문항입니다. 3월 20일 당사는 공장에서 사용할 운반용 트럭을 주식회사 자동차로부터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요걸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트럭 구입했다 그거다 그죠? 트럭을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왜? 트럭이니까. 승용차라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일 건데 그지? 지금 구입하는 거는 트럭이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가세 유형 51 과세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쭉 입력하면 될 거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유형 51 과세구 공급가액 3,3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그지? 공급가액이라는 3천만 원만 입력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자동차라는 곳에서 트럭 사왔고요. 전자여부 여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기록하고, 대변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면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5월 10일. 오늘은 5월 10일이랍니다. 1월 10일에 주식회사 2424 무역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공고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약속한 기일 6월 30일 전에 결제할 경우 10%를 할인하기로 하였답니다. 과거에 요 날짜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 이겁니다. 주식회사 2424 무역이 실제로 외상 매출금 중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5월 10일에 입금을 했대요. 조금 명확하게 좀 문장을 딱딱 정리해주면 될 텐데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그죠? 어쨌든 해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1월 10일에 물건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었는데 그 발급할 당시에 일정한 날짜 6월 30일보다 돈 빨리 상대방이 나한테 주면 10% 깎아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그 약속한 날보다 빨리 5월 10일에 돈을 진짜 주더라 이거지. 그러면 약속도로 10% 깎아줘야 되겠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매출 할인. 회계에서는요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그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회계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매출 할인이 생기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즉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매출 할인인 금액만큼 발급했다 이겁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회계 처리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반영하십시오.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거래는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할인액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예수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랍니다. 됐죠? 매출 할인 부분만, 즉 마이너스 세금 계에서 발급된 부분만 매입 매출 점포 입력에 회계 처리하면 되고, 상단부에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돼 있으면 하단부로 그 내용이 쭉 그대로 끌려온다, 그죠? 그거 그대로 활용하라라는 의미로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 매출 계정 과목 그렇게 처리하라 이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사용해라라는 의미로 매출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매출 계정이라는 거는 뭐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요 회사가 제조업하는 회사니까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을 거고, 매출 전표는 끌려오는 계정 과목이 아마도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로도 문제 풀 수 있겠지만 조금 완벽하게 문장을 고치고 학습해 주는 게 좋겠다, 그죠? 매출 중에서 제품 매출일 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단어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학습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제품이라는 단어를 매출이라는 단어 앞에 좀 끼워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부가세 유형은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다, 그지?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하는 거니까 11 과세가 될 거고, 부가세 유형은. 그리고 하단부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로, 차변의 보통 예금을 마이너스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자, 5월 10일 유형 11 과세고요.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주자고. 금액이 5천만 원 곱하기 10%니까 500만 원일 거다, 그죠? 500만 원을 마이너스로 기록해 줍시다. 자, 그다음 거래처는 주식회사 2424 무역이라고. 자, 주식회사 2424 무역.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자, 제품 매출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끌려오잖아, 그지? 요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그냥 기록하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7월 10일 당사는 매도 가능 증권을 7,25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며 매도 가능 증권의 원시 취득가액은 7,700만 원, 전기말 시가는 7,520만 원이다.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다, 그죠?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 출제되었고요. 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별표 쳐두시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둡시다. 자, 작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주식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취득할 때 7,700만 원 주었대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시가가, 즉 주가가 7,520만 원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7,700만 원 산 게 7,520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180만 원만큼 회사 손해보는 거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80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80만 원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즉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전기 말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7,520만 원으로 기록되고,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차변에 180만 원 회계 처리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로 기록될 거라고. 18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른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자본 쪽에. 그래서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즉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돼 있는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해체 모여 시켜보면 7,52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해가지고 애당초 취득가액인 7,700만 원으로 싹 다시 원상 복귀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 요 180만 원이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됐습니다. 작년도 말에 이러한 상태였는데요. 요 매도 가능 증권을 올해에 7,250만 원에 팔아먹었답니다.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우리는 결론값을 이렇게 낼 수 있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은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처분할 때 받았던 요 돈과 애당초 취득가액 7,700만 원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라는 것만 딱 포인트로 쥐고 있으면 절대 붕괴를 틀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7,250만 원하고 7,700만 원하고 비교하면 (450만 원) 손해본 걸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개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450만 원 이렇게 나타나야 그게 맞는 분개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7월 10일. 자, 그 분개는 요 분개는 지금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여시고 7월 10일 날짜 입력하고 자,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할 때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코드 번호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름의 코드 번호가 두 가지가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요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싹 끌고 와야 되겠다. 됐습니다. 178번 끌고 오고요. 금액은 얼마요? 자, 작년도 말에 시가로 평가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얼마였다고? 7,520만 원이었다고. 그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적을까요? 보통 예금 얼마? 7,2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결론값 냈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450만 원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거 적읍시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450만 원 결론 내자고.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 금액 뭐겠습니까? 18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걸 거다 이겁니다. 그거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게 이제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기록될 거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거 1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12월 20일 거래처 주식회사 윤미로부터 12월 5일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 전액 236,000,000원을 외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면서 이체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 계산서를 교부받다. 국어가 너무 난해합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문장을 좀 모호하게 적어서 문제 푸는데 조금 혼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출제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 문구가 좀 너무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교통 정리할게요.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과거에 12월 5일에 원재료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과거에 받았었답니다. 그러면 12월 5일 요 당시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했었을 거라고. 오늘은 12월 20일이고 오늘 회계 처리할 거는요.
요 원재료 외상으로 구입할 때 생겼던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는 거래입니다. 즉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적으면 되고 부채의 감소, 그지? 대변에 돈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 주었다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체 수수료, 계좌 이체 수수료가 생겼대요. 계좌 이체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현금 기록하고 그 부분은 계좌 이체 수수료,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자, 애당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보니까 그 외상 매입금이라는 금액이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차이에 따라서 외환 차손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애당초 부채가 기록될 때 외상 매입금이 기록될 때는 그 금액이 236,000,000였대.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는 감소되는 부채 금액은 236,000,000 될 거고요. 대변에 기록되는 보통 예금은 오늘 환율 달러당 1,200원이다 그지? 요거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 대변에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외환 차손액을 인식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1,200 곱하기 20만 달러 하면 1,200 곱하기 20만 달러 하면 2억 4천만 원 나오고요. 236,000,000이라는 부채 없애려고 자산이 엄청 많이 2억 4천만 원이나 나갔으니까 우리 회사 손해봤습니다. 그죠?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 손해봤고요. 요만큼을 외환 차손으로 인식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이체 수수료는 얼마였다고요? 5만 원이었다고요? 현금 5만 원 기록하고 요거로 수수료 비용으로 5만 원 기록하자. 그리고 문제가 조금 더 좋으려면 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지금 원재료와 뭐 관련된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좋으려면 요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 판관비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딱 명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때 생성과 직접 관련돼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요거는 판관비로 처리할 겁니다. 모범 정답도 판관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하니까 이렇게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문제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체 수수료 옆에 판관비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판관비라고 언급 안 돼 있는데 왜 800번째 코드 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실무에서는 이런 계좌이체 수수료 금액이 크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원재료 매입인지 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판관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뭐 학습 목적상 하나 단어를 추가하기로 하자. 됐지요? 어이.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2월 20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 보통 예금이 2억 4천만 원 나가더라. 차변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 어디라고요? 윤미. 236 000 그 다음에 계좌이체 수수료 먼저 적을까요? 현금 외환차손 먼저 적읍시다. 차변에 외환차손 400만 원 이렇게 적고 이제 이체 수수료 5만 원 적으면 되는데 현재 입력되어 있는 세 개 라인이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해 버리니까 그 다음 라인에 무언가 기재하는 순간 전표 번호가 좀 달라질 겁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그냥 전표번호 다르게 입력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하나의 문제니까 전표번호 동일하게 입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이에 한 줄 끼워 넣으면 되지, 그지?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한 줄 끼워 넣고요. 대변, 차변,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현금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얼마? 5만 원. 됐습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열려 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당사는 주식회사 UGR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외상 공급하고 다음의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올해 1기 확정 신고의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와 영세월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우리 요런 소식은 공부한 적 없는데 출제됐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요 소식 열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실기편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소식이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배울 만큼 다 배웠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출제하면 된 적이 있으니까 구경해 보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자, 교통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입장이고 구매 확인서를 구입자로부터 구매자로부터 구매 확인서라는 것을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코물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은 누가 발급을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물건 구입하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그 구매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로? 구매자인 주식회사 UGR로 이렇게 작성돼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제출자라고 돼 있는 게 UGR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쭉 적혀 있을 거다. 요 내용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서식에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내국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부터 받는 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용거래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신용거래다 보니까 신용카드 한도가 있듯이 내국 신용장 발급할 때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초과할 때는 은행에서 그냥 바로 승인해 줄 수가 없고 은행 외에 별도 기관에서 추가 승인이 필요하고 그때 발급하는 것이 내국신용장이 아니고 구매 확인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구매 확인서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선에서 모든 결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은행 외의 별도 기관에서 승인이 필요하더라 이거지. 그 기관 이름이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는 이러한 기관이 적혀 있다. 됐죠?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보았고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두 가지 서식 따박따박 작성해 볼게요.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식 찾으면 되겠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열어서 해당 내용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기간이 언제라고요? 1기 확정이라고. 4월부터 6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뭐라고요?
구매 확인서라고. 그러면 구매 확인서 선택하시고 서류 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요 PKT 뭐 2018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PKT 2018 077 19 428 됐죠? 018 077 19 428 그 다음에 발급이 언제 됐습니까? 발급일자 밑에 나와 있겠지, 그지? 발급일 7월 8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요게 발급일일 겁니다. 자, 발급일 2018 0708 거래처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물건 공급하는 거라고? 주식회사 UGR한테 공급하는 거라고. UGR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주식회사 UGR의 사업자 등록번호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다고 그죠? 130-8655-417 요게 우리 거래처 등록 입력 메뉴에 그 내용이 입력돼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서식 채워질 거다. 됐습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 그죠? 475-200-000 그리고 여기 구매일이 적혀 있고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다고 그죠? 구매했을 때 그 구매일이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일이다 그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잖아 그지? 그 상황이다 이겁니다. 6월 30일 날 우리가 공급했는데 발급 자체는 7월 8일에 발급되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케이. 영세율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론에서 배운 내용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475-200-000 적었고 전필자 뭐 이런 거는 무시하고 비고란도 그냥 무시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 작성 끝났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작성하라고 하는 서식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입니다. 열면 되는 거지 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여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간 4월부터 6월 적어주고 별게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여러 개 배웠다고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영세율 금액이 적혔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떤 이유로 그 금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따박따박 나타내주는 서식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서식이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성할 때 영세율이면서 매출 거래일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영세율인지 따박따박 우리가 표시를 해줬다 그죠? 그 표시하면 요 서식은 자동으로 딱딱 작성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었다. 자, 요 문제에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 거래가 영세율이 지금 적용되는 상황이고 그 영세율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475-200-000이었다고. 요 금액이 영세율 매출로 인정되는 이유는 뭐라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중에서 뭐 세 번째 칸 라인에 있는 내국신용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와 여기다가 그 금액 적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475-200-000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자.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혀 어렵지 않고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잔소리.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런 서식이 출제될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 됐습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 거래이다. 매입세 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모든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추려야 되는 것 4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습해 봅시다. 먼저 매입세 불공제 관련 지출,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이런 지출들은 매입세 불공제권이다, 그지? 그런 것들 추려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일 때 추려내자고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세 번째, 상대방 업종이 다군 업종, 즉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일 때 추려내자고 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그리고 다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종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업, 그리고 입장권 발행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려내야 될 것 4번째 거 뭡니까?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받았을 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되니까, 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내용으로 쭉 기재가 돼야 되니까 그때도 추려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추려내고 그 외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수령권을 요 서식에다가 작성해서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지? 요 3가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분명히 일부만 요 서식에다가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7월 26일 글러스 안경 78100 요 금액, 요거는 신한카드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즉 법인카드다 이겁니다. 비고란 봅시다. 대표 아들의 안경 구입비랍니다. 대표 아들의 안경 구입비라면 대표가 그냥 자기 돈 내야 될 건데 쓸데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법인카드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톡 튀어나온 거다. 이 부분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안 되고 매입세 공제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건이니까 이 내용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이런 서식에 반영을 하면 안 되겠다. 됐죠? 그다음 8월 29일 요 내용은 현금 영수증 받은 건데요. 영업부 승합차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이랍니다. 영업부 승합차는 11인승 봉고차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니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서식에 기재가 되어야 될 거다. 그 다음 9월 11일 날 요 내용은 국민카드, 일반카드랍니다. 임직원 카드를 말한다, 그지? 임직원 카드에 해당하는 국민카드로 결제해가지고 국민카드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톡 튀어나왔는데 영업부 직원의 생일 선물이랍니다. 이거 우리 추려야 되는 건 4가지 중에서 걸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죠? 즉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요 서식에 반영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자료에 요거 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입처는 전부 다 일반 과세자랍니다. 즉 간이 과세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다. 됐죠? 문제 파악 끝났고요. 요 2가지 내용을 요 서식에다가 작성할 거고 그 서식 작성 전에 요 2가지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달랍니다. 됐습니다. 회계관리 탭 누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8월 29일자 입력합니다. 유형 뭡니까? 현금 영수증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매입이면서 현과 61번 선택하면 되겠고요. 공급가액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 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죠? 자, 공급 가액란에 93500 공급 대가 금액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엔터키 치면 쫙쫙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싹 갈라진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자동차라고 했고요. 자, 분계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언급 없으니까 그냥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냥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분계를. 자, 영업부 승합차의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이니까 차변을 차량 유지비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대변을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 코드. 그 다음에 대변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뭐. 그 다음 9월 11일자 거래 입력합시다. 9월 11일. 자, 유형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공급가액란에 231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쫙 갈라지고 거래처는 루이 구찌,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 분계요. 자, 직원 생일 선물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쓰면 되고 영업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될 겁니다.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그 다음에 대변 신용카드로 구입한 거다. 외상으로 사온 거다.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를 루이 구찌가 아니고 뭘로? 국민카드로 적어주자고 했습니다. 카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그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서식에 자동으로 그 내용이 쫙 끌려올 겁니다. 오케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메뉴 열고 기간 입력합니다. 언제입니까?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보세요. 그죠? 두 가지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더라 이겁니다. 이제 끌려오는 거에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만 하면 되겠다. 자, 주식회사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그지? 1번 현금으로 체크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9월 11일의 것 요거는 일반 카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죠? 어떤 의미입니까? 임직원 카드다 이겁니다. 임직원 카드니까 검색되는 내용 중에서 4번 신용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비교해야 되는 개념 3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법인카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 부분을 좀 확인하자 이겁니다. 4번 신용으로 제대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고칠 거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까지 모두 작성 끝난 거고요. 그냥 저장 버튼 누르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참고로 국민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으로 끌려올 때 사업용이 아니고 신용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이랍니다. 회계관리 탭 누른 다음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보면요. 신용카드가 몇 가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 중에서 매입에 해당하는 국민카드 요거 보니까 카드 종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카드 그지? 사업용 카드가 아니고 일반 카드 즉 임직원 카드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여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으로 불러올 때 그게 자동으로 사업용이 아니고 신용 그걸로 딱 체크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검색창 보면은 사업용 카드도 있고 일반 카드도 있고 이렇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일반 카드로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식으로 그렇게 끌려온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요게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끌고 와질 때 그게 임직원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체크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그걸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서식 거기서 이제 제대로 고치면 되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결산 문제요. 1번 문항 당사가 올 초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운용 결과 이자 200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십시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에 불입한 금액 그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 회사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인식하면 되겠다. 됐지요? 어이, 입력합니다. 그러면 수동결산이다, 그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의 증가 2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결산 분계 사항에 입력하십시오. 단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고요.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간주한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온 거고 대출기간 단기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랍니다.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자율은 연 10%, 원금 및 이자는 만기 때 일시 상환한답니다. 즉 이자를 내년도 9월 달에 줄 거다 이겁니다. 돈이 아직 안 나갔지만 발생 주기에 따라서 올해의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지? 얼마요? 4천만 원 곱하기 10% 계산하면 400만 원 나올 거다, 그지? 400만 원이 12개월치 이자인데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달이라고요? 10, 11, 12, 3달이다, 그지?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에 발생 주기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4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요 100만 원 계산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인식하면 된다.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오케이. 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3번 문항 영업부에서 사용하고자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올해 9월 1일 4,500만 원에 구입했다. 결산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차량의 잔존 가치는 없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답니다. 승용차 샀다 이겁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처리하는 거 그런 거는 세무 조정할 때 알아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회계 처리만 따박따박 하면 된다 이겁니다. 5년 정액법 잔존 가치 없는 걸로 됐죠? 자 그러면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고요. 자, 올해 9월 1일에 구입했답니다. 자, 4,500만 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없고 4,500만 원 좀 예쁘게 쓸게요. 451 막 이렇게 보인다, 그지? 다시 예쁘게 쓸게. 자, 4,500만 원 마이너스 0 나누기 몇 년? 5년.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그럼 얼마입니까? 4,5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9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90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올해 9월 1일 날 취득하다 보니까 12분의 몇? 9, 10, 11, 12 4달치다. 그지? 4달치만 올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300만 원 계산되거든요. 요거를 영업부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직접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지만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저는 자동결산으로 작업할래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니까 그지? 판관비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서 차량이다. 그지? 차량 운반고 요거를 선택하시고 열심히 계산한 금액 300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재고자산을 결산 시점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십시오. 상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장부에는 수량 5,000개, 단가 만원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 가격 따져보니까 장부 상금액하고 똑같답니다. 즉 평가 손실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량을 파악해보니까 4,80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 금액이랑 실사해가지고 파악된 금액 4,800 곱하기 만원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이지, 그지? 요 차이 금액이 2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요 수량 차이는 전부 다 비정상적이랍니다. 오케이, 200만 원 전체를 다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200만 원을 수동결산으로 먼저 작업해야 되겠다, 그죠?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2000000 대변에 재고 자산이 뭐였습니까? 상품이었다, 그지? 상품 이렇게 적어주고 매출 원가가 아닌 영업의 비용이다, 그지?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이니까 적요 8번을 잊지 말고 입력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연 다음에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동시에 지금 연 상태니까 열어놓은 상태니까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새로 고친 버튼, 즉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상품에 대한 타겟형 대체 200만 원이 싹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작업하면 되겠지. 자,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얼마 적으면 됩니까? 재고자산의 정상, 비정상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전부 다 반영되고 난 실제의 금액을 요 상품 재고액 재고에다가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 문제에서는 수량 감소가 전부 다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했고 그게 2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즉 정답은 4,800만 원이 모든 감모 손실과 모든 평가 손실이 반영되고 나서의 금액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요 4,800만 원을 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쭈르륵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표시된다.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정상적인 감모 손실 또는 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반영되고 나서의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작업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다시
나타난다 그지? 뭐 이미 입력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요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딱 입력해 버릴까요? 라고 묻거든요. 예라고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앞에서 입력했던 3번 문항에 대한 내용과 조금 전에 입력했던 4번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반영돼 가지고 딱 기말수정품계 전표가 자동 생성될 거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결사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조금 전에 자동 점표 생성된 게 쫙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지? 오케이. 자, 결사 문제 풀어보았고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진우 사원에 대해서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중에서 소득 명세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랍니다. 세 가지 탭 작성한다, 그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탭을 작성하랍니다. 다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을 한답니다. 자, 세 가지 탭 작업 해볼게요. 자, 먼저 원천지수 탭 누른 다음에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그 다음에 이진우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자. 자, 본인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입력되어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고 남성이니까 부자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는 거 파악할 필요 없겠다, 그죠? 그다음 자 부2일광부터 입력 시작할 거고 상단에 있는 내용 먼저 파악해 볼까요? 자, 이진우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은 다음과 같고 배우자는 전업주부고 소득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장녀는 고등학생이고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8만 원씩 50일간의 소득이 있답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 한 모양이다, 그죠? 일용근로소득금 분리과세되니까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지? 따라서 장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 다음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 형편상 2018년도 10월 5일에 이사를 했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는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파악했고요. 입력합니다. 자, 먼저 부2일광부터 입력. 자, 400516105138. 자, 78세니까 그지? 60세 이상이 해당한다, 그지?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리고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공제도 적용된다, 그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체크됩니다. 그 다음 박순애 460-819-201-5627. 자, 72세니까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고, 그지? 70세 이상이므로 마찬가지 경로우대가 자동으로 딱 체크됩니다. 그 다음 배우자입니다. 김은주 73-0101-2101-019. 자, 배우자 전업주부니까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고, 그지? 배우자의 경우 나의 요건 따질 필요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습니다. 그냥 배우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녀입니다. 자녀 직계비속이죠. 4번 선택해 주고 이은구 자, 주민등록번호 00112040513115.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소득금액 요건 고려할 때 신경 쓸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라고 파악했다 그죠? 자, 나이 따져보니까 18세니까 나이 요건도 충족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은미 03 0801 41 05 126 자, 15세고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 끝났고요. 결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구나.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다음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지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박따박 입력할 건데 의료비에 있어서 요 이일광 박순에 대해서 혹시 의료비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의료비 입력할 때 일반 의료비인지 경로자 의료비인지 그거 구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료비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 나이 기준은 65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일광 박순애 모두 65세 넘으니까 혹시 이일광 박순애에 대해서 의료비 있으면 그거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를 입력하면 되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사원 등록 메뉴 닫고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F2 버튼 눌러서 이진우 사원 불러오고요. 자, 이제 내용 보면서 하나씩 따박따박 입력해 봅시다. 자, 이진우 씨의 전 근무지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명세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전 근무지 회사 이름이 미래기술정보구 사업자 등록번호 요렇고 근무기간 요렇답니다. 그 다음에 총급여액, 그 다음에 4대 보험 납부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중에서 결정세액이다라고 우리 공부했는데 그지? 이 문제는 뭐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그런 것들이 다 제시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금액인 결정세액만 그냥 딱 이렇게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 따박따박 입력할게요. 자, 미래 기술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가 214-03-55181 그죠?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2018-0101 2018-0402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급여가 1,2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 낸 게 국민연금 납부한 게 30만 원이다. 그죠? 국민연금 30만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낸 게 25만 원. 장기요양 2만 원. 고용보험 8만 원. 그 다음 기납부세액 쪽에 소득세는 3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3천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 탭 입력할 때 화면을 좀 확대시켜 놓고 보는 게 좀 편할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확대시키고 자, 내용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료가 여기서 끝나니까 화면을 약간 이렇게
요 정도 아니 최대한 좀 많이 보이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자, 보험료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맞다 그지? 장녀의 생명보험료 요것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 맞다 그죠? 요 두 개 다 공제 가능 지출 금액입니다. 두 개 합하면 150만 원 나오겠다 그죠? (150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다가 입력하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입력. 물론 고금액의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요 금액 자체를 그냥 100만 원으로 입력하더라도 정답으로는 인정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의료비입니다. 부친의 디스크 수술비 500만 원 요거 공제 가능한데 우리 부친에 대해서 뭘로 경로자로 입력하자고 했습니다. 경로자 의료비로 입력할까요? 오케이. 자, 경로자 의료비 그지? 여기다가 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녀의 맹장 수술비 인정될 거다 그죠? 200만 원을 일반 의료비로 입력하자. 일반 의료비에 200만 원 입력하고 차녀의 성형 수술비랍니다. 미용 목적이랍니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비는 공제 안 된다 그지? 요거는 입력할 필요 없고 교육비 입력합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수업료 대학원은 본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입력 안 하고 장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력하면 되겠고 차녀의 중학교 수업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이. 자, 교육비 초중고에 해당한다 그지? 초중고에 해당하는 금액 장녀에 대한 금액이 220만 원. 그다음에 차녀도 입력하면 되겠다고 그죠? 별도로 1800000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 입력 끝났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봅시다. 김세무입니다. 사원코드 110번. 이 사람의 3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십시오. 김세무의 3월 급여 내역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나와 있고요. 공제되는 금액들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 10개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자, 3월 급여다 그치? 날짜는 언제입니까?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이랍니다. 김세무에 대해서 입력할 거고 자, 기본급 300만 원. 자, 식대 20만 원인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답니다. 밥도 주고 돈도 주면은 어떻게? 밥 얻어먹는 것만 비과세고 밥값으로 받는 거는 과세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식대 20만 원은 전부 과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항목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가지고 비과세 표시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식대는 파란색이다 그지?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과세에 해당하는 식대를 새롭게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어이.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등록되어 있는 요 식대를 사용하지 말고
과세에 해당하는 식대를 다시 등록하자 이거지. 됐습니다. 1. 과세 입력하시고 이름 식대 이렇게 입력하시고 정기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그지? 여기다가 입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파란 색깔 식대는 보이지 않게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해도 되고요. 뭐 요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되고 뭐 그거는 정답과 상관없을 겁니다. 자, 검정 색깔 식대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20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정산 없이 청액으로 받는 수당이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 말이다. 그죠? 자기 차로 업무에 사용을 하고 시내 출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시내 출장 갔다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돈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돈 받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따라서 파란 색깔로 나타나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쪽에다가 2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요. 참고로 아래쪽에 집계되는 내용을 보면 과세로 320만 원, 비과세로 20만 원 이렇게 집계됩니다. 과세 금액은 기본급 300만 원과 식대 검정색 20만 원 요거 두 개 합한 게 과세일 거고 비과세 20만 원은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요게 비과세일 겁니다. 됐죠? 그다음 좀 이따가 우리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요 아래쪽 부분도 분석해 볼까요? 학습 목적상. 자,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지금 표시되었는데 요 비과세 20만 원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제출될 필요 없는 것도 있었다 그지? 그래서 제출 비과세인지 미제출 비과세인지도 이렇게 딱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요 20만 원은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랍니다. 따라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그냥 320만 원만 기록이 될 겁니다. 됐죠?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다. 자, 그다음 공제되는 금액들 적어줍시다. 국민연금 18만 원, 건강보험 134000, 장기요양 9880, 고용보험 20800, 소득세 105540, 지방소득세 10550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차인지급액이 2939, 230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났고 메뉴 닫읍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서 3월 급여고 귀속기간 3월부터 3월 지급도 3월 달이 되었으니까 3월부터 3월 이렇게 신고는 정기신고다 그죠? 이렇게 기간 입력하면 조금 전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쫙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자, 이번 달에 급여 지급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지? 총 지급액 320만 원 이미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이고 불러와지는 소득세 등 요거는 철저하게 지방소득세는 입력 안 되고 소득세만 이렇게 불러와진다고 했습니다. 105540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105540 요게 불러와지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일반적으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문제가 출제될 때 그냥 기가만 입력해 버리면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너무 싱겁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전월 미환급 금액을 적는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러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저장 버튼이 따로 없는 거 보니까 그지? 열리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되는 모양이다. 메뉴 닫읍시다. 아, 그게 아니고 메뉴 닫을 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라고 클릭하면 되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모두 해결 끝났고요. 자, 지금까지 제77회 기출문제 전반